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일이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육아를 해보니까 육아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미운 3살 첫째 아들과 세상 모든 게 신기한 2살 둘째 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게다가 최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 혼자 다짐했어요. 비록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꼭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혼 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대체 어떤 남편이랑 살았길래 그런가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잠깐이나마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그야말로 본인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남자였어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달도 별도 따다 줄 것 같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도 모르고 혼자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다 그런 거라고 하던데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런 철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실 겁니다. 저는 전라남도에서 양파로 유명한 지역에서 자랐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늘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생각해주는 부모님 덕에 남부러울 것 없이 컸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저는 공부도 참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죠. 학창시절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기특해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성적표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오로지 부모님을 위해 공부했고 그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가 걸릴 만큼 좋은 학교였어요. 아버지는 합격 통지서를 보고 많이 우셨어요. 트럭 운전을 하다 사고로 다리를 한쪽 절게 되면서 어머니가 참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몸도 성치 않아서 네 엄마가 참 고생 많이 했다. 너는 네 엄마가 다 키웠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우리 큰딸 덕분에 힘이 난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도 나도 든든하게 살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드릴게. 걱정 마요, 아빠. 말만 들어도 대견하다, 우리 딸. 수고했어. 원래 운전으로 먹고 살던 아버지는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어머니가 하던 농사를 도와주게 됐어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2배로 열심히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어머니께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대학교 입학식 날 오랜만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신 부모님을 보는데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또래 부모님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야인 모습을 보자 눈물이 맺힐 정도였죠. 그때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한눈 한 번 안 팔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들처럼 놀고 싶다가도 무안에서 힘들게 농사짓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편히 놀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취업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부모님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대기업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만큼 풀릴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해요. 꼭 돈이 많아서 좋은 옷, 좋은 음식만 해줘야 부모인가요? 제게 좋은 영향을 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님이셨죠. 형편은 어려워도 부모님은 절대 저와 여동생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내면서 싸운 적이 없으셨어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이겨내는 모습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서로 그렇게 일만 하던 사이였는데 한 번은 제 실수로 남편이 야근을 하게 된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 남편이 있는 팀으로 찾아가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잘못 전달드려서 다시 하셔야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미안하면 밥이라도 사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남편과 따로 밥을 먹게 됐는데 그동안 일적으로 힘들었던 점을 서로 털어놓게 되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 남편도 배려심 깊고 늘 저를 먼저 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격이 조금 까탈스럽고 예민한 데다가 불같은 성격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어쩌지 못할 만큼 센 성격이라 며느리였던 저는 어땠겠습니까?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의 기분을 살피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도 저와 사정은 비슷하더군요. 아버님은 타일 시공 일을 하셨고 어머님은 주부셨어요. 아무래도 아버님이 타일 시공을 하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이 화내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실에서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셨거든요. 당신은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벗어났어? 세탁기 돌리는 것도 일이야, 일. 이거 당신 다 해놔. 냄새나는 옷을 어떻게 계속 입어? 그럼 당신이 세탁기 돌려서 싹 다 널어놔. 벗어놓을 줄만 알지 세탁하는 건 모르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둬. 며느리도 왔는데 왜 그래? 아버님은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리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늘 어머니께 져주셨어요. 그날도 아버님은 어머님의 호통에 져주셨고 저와 남편은 도망치듯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누가 봐도 아버님이 억울할 만한 상황인데도 항상 어머님께 져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시댁의 풍경이 낯설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의아한 듯 물어봤어요. 나는 어머님 화내는 건 많이 봤는데 아버님이 화내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우리 아빠가 항상 져주시는 거야. 엄마 화낼 때 한마디 더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잔소리 시달려야 되니까. 난 절대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엄마는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서 매번 저렇게 집안일 하는 건 싫어한다니까. 어머님은 그럼 맞벌이 했던 적도 없으셨어? 한 30 중반까지는 일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쭉 아빠 혼자 외벌이였지. 그래도 아버님 일하실 때 옷이 많이 더러워질 텐데 빨래 가지고 그러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내가 태어날 우리 애랑 당신 위해서 열심히 살게. 부모님처럼 살고 싶던 저와 달리 남편은 절대 부모님처럼은 안 살겠다면서 손사래를 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던 남편의 말이 시부모님을 자주 볼수록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머님 성격이 난생 처음 볼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답니다. 결혼 준비 당시 상견례를 할 때도 양가 어른 모두 60대였지만 저희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정도로 많이 늙은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너무 고운 어머님 모습이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곱디곱던 어머님 모습 이면에는 이기적이고 폭군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던 남편이 어머님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를 연년생으로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논다면서 제 멋대로 구는 날이 늘어만 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만행만 늘어나도 끝도 없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꼴보기 싫던 모습은 술 먹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꼭 애들 다 재워놓고 나면 시끄럽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타박하듯 말했어요. 애들 잔다고 조용히 들어오라니까? 그놈의 술 좀 작작 마실 수 없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처박혀서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 내가 술도 못 마셔? 집구석에서 애들이랑 편하게 놀고 있던 사람이 뭘 알겠어?
내가 하루 종일 놀았던 걸로 보여 지금? 그럼 당신 집에서 애들 보든지 내가 나가서 일하게. 나는 뭐 쉬운 줄 알아? 밤늦게 들어와서 술주정을 늘어놓던 남편은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했어요. 정말 확 내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다음날 술이 깬 남편을 타박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나서야 화가 풀렸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밖에서 술도 못 마시게 했네요. 그랬더니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애들이 둘 다 어릴 때라 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였는데 남편은 자기가 먹고 마신 밥상 하나 치울 줄을 몰랐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꼭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식탁에서 술이랑 간단한 안주를 먹고는 몸만 일어나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먹었으면 좀 치우고 일어나. 왜 맨날 먹고 일어나기만 해?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나는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지. 집안일은 일도 아니야? 당장 먹었던 거 다 치워. 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곱게 살려면 지금 먹은 거 당장 다 치우란 말이야. 저는 절대 애들 앞에서 큰 소리 내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늘 화가 솟구쳤죠. 그날도 제가 평소랑 다르게 심하게 화를 내니까 남편도 겨우 움직였던 겁니다. 왜 남편들은 결혼하면 게을러지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게을렀던 사람이 결혼 전에 잠깐 안 그런 척 했던 걸까요? 정말 게으르고 이기적인 남편 모습에 마흔이 된 아들을 한 명 더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싸우기 싫어서라도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를 정말 황당하게 만든 건 며칠 뒤 남편이 보였던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술을 사와서 식탁에 내려놓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 술 안주 좀 만들어줘. 내가 왜 당신 술 안주를 만들어? 내 밥도 못 차려 먹고 있는데. 애들 먹이고 입히느라고 배가죽이 등에 붙은 거 안 보여? 당신이 직접 차려야 치우는 것도 당신이 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황당한 논리랍니까? 진짜로 남편은 본인이 차려 먹으면 본인이 치우게 될까 봐 저한테 시키려는 거였어요. 너무 당당하게 술까지 사와서 저를 보고 당당하게 술상 차리라면서 말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차라리 벽에 대고 욕하는 게 더 시원하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면서 헛웃음을 내면서 말했죠. 차려서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차려서 당신 술상을 차려줘? 그럼 당신도 같이 마셔. 잘 됐다. 같이 먹으면 당신이 치우면 되겠네. 맨날 나만 먹어서 화가 났었구나. 당신 정신 나갔어? 집안일에 애들까지 보느라고 잠을 자도 모자란데 나보고 술상 차리고 치우기까지 하라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누구 미쳐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술상 차리는 게 뭐 어렵다고 난리야. 나는 뭐 밖에서 놀다 왔어? 그 정도도 못 해줄 거면 왜 집에서 놀아? 별거 아니면 당신이 차려. 나도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 좀 받아보자. 저는 술상 별것도 아닌데 못 해주냐면서 화를 내는 남편에게 밥상 차려오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 말대로 별것도 아닌데 제가 남편한테 부탁 못할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로 지친 부인한테 놀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내고 애를 보면서도 다시 회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인데 저라고 일 욕심이 없었을 리가 있나요? 그래도 4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이니까 엄마 손에 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육아휴직을 길게 썼던 건데 몰라주는 남편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철딱선이 없는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술상 안 차려준다고 시댁으로 간 거 있죠? 저희 어머님 성격에 가만히 계셨겠어요?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셨죠. 그날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치셨으면 옆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답니다.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집구석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유세를 떨길.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 술상 하나 못 차려줄 거면 왜 집구석에 있어?
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집안일하고 애 보고 있어요, 어머님. 뭐가 대단하다고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는 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저는 어머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황당했어요. 술상 안 차려준다고 시댁 간 남편이나 그런 남편을 감싸는 어머님이나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대체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 저희 부모님까지 말하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 화가 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 어머님 보고 배웠어요. 종종 가보면 아버님 퇴근하고 오셨는데도 청소하고 계시던데요. 어머님이 하도 잔소리 하셔서 직접 하시던데 저도 이러다 보면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뭐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해보자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시니까 어머님을 보고 배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 먹이는 것도 바쁘니까 그렇게 남편 안타까우시면 어머님이 밥이라도 한 끼 차려주세요. 제가 어머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기분 나빠야 될 사람은 저 아닌가요? 그동안 남편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싶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날 결국 어머님과 긴 통화 끝에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시댁에서도 저만을 위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뭘 이 정도로 그러나 싶으시죠? 저만 보면 밥 타령해서 제가 밥통으로 보이나 했는데 남편은 아예 저희 부모님까지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신혼집인데다가 시댁도 서울이라 시댁은 자주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친정을 가려면 주말에 1박 2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친정이 멀다면서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명절에 말이죠. 연휴에 휴일이 껴있어서 길게 쉴 수 있던 명절이었는데도 남편은 친정에 가자는 제 말에 귀찮은 듯이 말하더군요. 전라남도까지 어느 세월에 가. 길이라도 막히면 애들 울고 시끄럽고 피곤해지는데 그냥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오시라고 해. 우리 집이 섬에 있어서 배 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뭐 애들 짐까지 다 챙겨서 시댁 가는 게 좋아서 가는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은 가깝기라도 하잖아. 당신 고향 가면 시골이라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까워서 당신만 좋지 나도 좋은 줄 알아? 당신 이렇게 나오면 나도 시댁 안 갈 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직접 오시라고 해. 야, 우리 집은 가깝잖아. 그냥 선물이나 좀 보내드리고 다음 명절에 가자. 당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또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는 별일 없어도 자주 가서 선물도 드리잖아. 우리 부모님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명절에도 이럴 거면 나 매달 용돈 드릴 거야. 제가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버럭 화까지 내더군요. 저야말로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 얼굴만 봐도 화가 났어요. 대체 멀다고 명절에 안 가겠다는 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연휴가 길었던 명절에도 힘들다는 핑계를 대니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댁에는 문턱이 닳도록 가던 남편이라 더 야속했네요. 게다가 시댁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안부 전화도 쉽게 하는 법이 없었죠. 이러니까 제가 서운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댁에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갈 준비를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을 직접 올라오게 하란 말은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차를 바꾸자면서 몇 달 내내 아이처럼 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뻔뻔한 얼굴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차로 바꿔야지. 그래도 아빠가 명색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구색을 맞춰줘야 우리 애들도 기가 안 죽지. 이제 3살 되는 애들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자기가 차 바꾸고 싶어서 애들 핑계를 대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애들 간식이라도 챙겼겠죠. 그런데 남편은 가정적인 남자는 아니었어요.
애들이 배고파서 울어도 본인 배부르면 애들이 울거나 말거나 뻗어서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친정도 힘들다면서 안 가는 사람인데 차 바꾼다고 가겠습니까? 자꾸 차 얘기를 하면서 애처럼 구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애들 생각했다고 그래? 지금도 애들 태우고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 운전하는데 떼쓰고 칭얼거린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번에 차 바꾸면 당신 복직하고 애들 등원도 내가 다 할게. 우리 집도 멀다고 안 가는 사람이 헉이나 가겠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뵈러도 자주 가면 될 거 아니야.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믿지. 그동안 당신 하는 거 보면 차 바꿔줘도 안 갈 사람인데. 이래서 집에만 있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당신 나중에 우리 애들 무시당하면 당신 탓이야? 웃기고 있네. 당신이 명절에 순순히 우리 부모님 뵈러만 잘 갔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얼만데 차를 바꾸재. 애들 진짜로 생각하면 돈이나 아꼈어. 그동안 남편은 술값으로 용돈을 모조리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서 후배들 밥 산다면서 카드도 많이 쓰고 다녔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차를 샀다가는 정말 손가락 빨고 살겠다 싶었죠. 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의지한다는데 저는 남편을 의지하기는커녕 제대로 가장 노릇은 할까 싶었습니다. 보통 남자들 자식 생기면 철든다고 하는데 왜 저희 남편은 나이를 거꾸로 먹었던 걸까요? 정말 결혼 당시 애가 둘이 아니라 남편까지 셋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정말 남편이 애만도 못하구나 느끼게 됐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저희 아버지 생신 때 있던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명절 외에 저희 아버지 생신인데도 친정에 안 가겠다고 버텨서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이런 사람도 사위라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죄송할 지경이었죠.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소파에 뻗어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생신이라고 뭐 사위 보고 싶겠어? 그냥 애들이나 데리고 다녀와. 나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할까봐 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일어나서 옷 입어.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보통 애기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먼 길 가기 힘들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남편 데리고 외출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저 애를 새 키우는 엄마라고 해도 될 정도 아닐까요? 남편은 제가 계속 보채니까 겨우 몸을 일으켜서 씻고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이때라도 저는 남편이 큰 사고를 칠 거라는 걸 예상했어야 했어요. 저는 전라남도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 내내 궁시렁거리는 남편을 보면서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신은 6월이었는데 그때가 딱 양파 수확철이었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양파를 재배할 때는 양파 잎을 먼저 낫으로 다 잘라주고 그 후에 비닐 가운데를 낫으로 바닥을 갈라준 후에 손으로 양파를 뽑아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양파를 수확하는 일은 손도 많이 가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힘든 일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 한다고 사람 죽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남편 태도만 떠올려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랜만에 제가 남편과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잔뜩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를 드렸고요. 가자마자 어머니가 차려준 점심을 먹고 애들 크는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남편을 보면서 부탁하듯 말했어요. 오랜만에 사위도 왔는데 손 좀 빌려야겠다. 오늘이 양파 다 뽑아야 되는 날이거든. 다음 주에 비가 온다잖아. 비 오기 전에 다 뽑아야 되는데 양파 잘 뽑으면 저녁에 소고기로 진수성찬 차려줄게. 제가 저런 일 해봐야 도움이나 되겠어요? 왜 못해? 다 알려주면 금방 할 거야. 저녁에 내가 아주 제대로 된 밥상 차려줄 테니까 나가자고. 옷 갈아입고 나와. 남편은 저희 어머니의 말에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는 다 같이 밭으로 나갔어요. 저는 애들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남편과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몇 번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이걸 언제 다 해요? 여기부터 저 끝까지 양파잎을 언제 다 낫으로 잘라요? 아, 진짜 너무 많은데요? 이게 뭐가 많다고 그래. 그냥 좀 하라는 대로 해봐. 저는 남편의 끊임없는 불평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늘어놓는 불평이 신경 쓰였는지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상황이 이런데 눈치 없는 남편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계속 떠드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남편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낫을 처음 써봐서 힘든가? 그럼 내가 양파잎 다 자를 테니까 비닐 뜯어서 양파 뽑는 거라도 자네가 해봐. 다른 일 한다고 편하겠어요? 땡볕에서 하는 일이 다 힘들지. 그래도 잘 좀 해봐. 손도 큼직한 게 금방 자랄 것 같은데. 자자, 나보고 따라 해봐. 어머니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듯이 차분하게 양파를 잘 뽑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남편이 퍽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협박이라도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표정을 계속 구기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을 알려주던 어머니는 혼자 해보라면서 낫을 들고 양파 잎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영 속도도 안 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남편을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서방, 제대로 좀 해봐. 아유, 그러다 해저물겠어. 내가 저녁에 소고기 사준다니까. 그러자 갑자기 남편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양파밭에 침을 뱉는 게 아니겠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무리 철이 없는 남편이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저는 무안해진 어머니를 대신해서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죠. 당신 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이거 금방 끝난다니까. 나랑 하면 될 거 아니야. 정서방, 힘들면 저기 그늘 가서 좀 쉬어. 쉬엄쉬엄 하면 금방 해. 그런데도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손에 낀 장갑을 바닥에 던지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너나 심어. 나 고급 인력이야.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밭일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하려고 공부했지. 이렇게 양파밭에서 이런 일이나 하려고 공부한 줄 알아? 오랜만에 내려온 사위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남편이 저희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다 못해 경멸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아버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니까 밭을 내다보고 계셨고요. 저는 혹시라도 애들까지 나올까 싶어서 남편 등을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면 그냥 서울 가. 왜 성질이야? 누가 죽을 일이라도 시켰어? 여기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릴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버려. 남편 등을 내리치면서 그냥 가버리라면서 화를 냈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무시하나 싶었거든요. 자격지심 같아서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희 집만 오면 빨리 서울 가자며 보챈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정말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크게 실망한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가라니까 정말 남편은 서울로 가버린 거 있죠? 마치 가라는 말을 기다린 사람처럼 서울로 쏜살같이 가버렸다니까요. 차라리 잘 되다 싶어서 저는 어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양파를 다 뽑고 있었습니다. 계속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괜찮다면서 안심시켜드렸어요. 부모님께는 철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둘이서 양파를 모두 캐고 나니까 어느새 저녁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겁니다. 저희 집을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가버린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가면 정말 남편 놈 가만 안 두겠다는 작정으로 아버지 생신이라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제대로 실망시키더군요. 바로 어머님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남편 놈은 서울로 가라고 했더니 집으로 안 가고 시댁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바친 거 있죠? 진짜 나이 40 넘게 먹은 40대 초반 아저씨가 애들만 하는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누가 자식을 둘이나 둔 아빠로 보겠어요? 남편만 봐도 한심스러운데 어머님마저 한술 더 떠서 치마폭에 남편을 푹 감싸고는 제게 화내는 꼴이었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제게 말하셨어요.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가 우리 아들을 밭에서 일 시키래?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곱게 키웠는 줄 알아? 이런 교양머리 없는 집구석 같으니라고. 세상에 누가 보면 남편이 저희 집 밭에 있는 양파 모조리 뽑고 간 줄 알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야말로 그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나이값 못하고 교양 없는 건 시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사돈을 무시하고 깔보는 건 교양 있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교양 없는 사람 제대로 보여드려요? 어머님이야말로 교양도 없고 화만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귀하고 아까우면 평생 데리고 사셔야지 장가는 왜 보내셨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냐? 너 옛날 같았으면 벌써 소방 맞고 쫓겨났어. 어디서 말대답이야? 세상 좋아진 줄이나 알아. 벌써 뺨 맞고 울면서 맞아 죽었어. 지금 그게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딱 기다리세요. 내가 진짜 교양머리 없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어머님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광주 송정역까지 갔어요. 제가 있던 지역에는 SRT가 없어서 서울로 가는 SRT를 타러 송정역까지 갔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서 하루 종일 힘들었을 어머니한테 애들까지 맡겨두고 올라갔어요. 제가 직접 가서 제대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댁이 있는 수서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라는 게 저만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묶어서 교양 없다고 욕하던 어머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교양 없는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도 시댁불은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면서 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양팔 옷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찾아오면 뭐 어쩌려고 여길 찾아와? 진짜 맞아 죽는 꼴이라도 당하고 싶어서 온 거야? 너는 그 머리로 어떻게 서울에서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도 들어갔니? 진짜 교양 없고 생각 없는 걸로는 네가 1등 해먹어. 저는 갑자기 맞은 뺨에 놀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 눈에 뵈는 게 있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맞고 나니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어서 2판 4판이다 싶어서 어머님의 뺨을 똑같이 때렸어요. 그리고는 저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란 어머니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요즘 누가 아들 품 안에 자식처럼 키워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러니까 딱 어머님처럼 살더라고요. 철딱선이 없고 이기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쳤어? 네가 뭔데 내 손주들 데리고 보여주네 만에 내 아들 앞세워서 협박질이나 하고 뒤에서 내 아들 조정이나 하려고 하고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고? 속셈은 무슨... 있긴 있네요.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아들 어머님이 다시 데려가서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평생 데리고 애처럼 키우고 사세요. 난 이제 조도 안 가질 거예요. 아니 이게 근데 어딜 찾아와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어머님은 제게 소리를 지르더니 또 한 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을 말린 건 남편도 아닌 아버님이셨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어머님과 싸우는 모습을 방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제가 도장 찍고 살았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말리면서 화를 내듯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덮어놓고 저 자식 편을 드니까 점점 더 철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서 참은 줄 알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화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준 거라고. 당신 계속 이럴 거면 저 한심한 놈 데리고 나가서 둘이 살아. 어머님은 집을 나가라는 아버님의 호통에 갑자기 깨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과하려고 하시는데 기가 막혀서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간사하고 교양 없는 어머님 며느리로 더 이상은 못 살아요. 그리고 너무 천박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이혼 서류 보내면 도장이나 찍으세요. 저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지만 제 다짐은 변함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양파를 수확하다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양파 때문이었겠어요? 그동안 애들 둘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더 살다가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다 살지도 못하고 화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양육권을 남편은 가져갈 생각도 없었대요. 왜인 줄 아십니까? 굳이 세장가를 가야겠다면서 어머님이 애들 데려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고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됐어요. 예전처럼 일도 하고 애들도 볼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더군요. 오히려 남편이 없으니까 애들 보는 게 더 쉬운 거 있죠? 그동안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정말 애 같았던 게 맞긴 했나 봅니다. 제가 복직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애 키우는 동안 남편은 뭐 했는 줄 아시나요? 사내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여직원들이랑 그렇게 연애를 하고 다녔답니다. 제가 왜 저런 사람이랑 살았나 싶을 정도로 창피하더군요. 듣기 싫은 전 남편 소식을 주변에서 항상 소식통으로 전해주는데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이혼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저랑 가장 친한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듯 말씀하시더군요. 전 남편 그동안 사내에서 연애하고 다니더니 이번에는 하청업체 여직원 꼬셔서 결혼 준비하는 것 같던데 알고 있었어?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양육비나 보낼 것이지. 양육비도 안 보내? 그러면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 하청업체 여직원한테도 돈 엄청 뜯긴 것 같던데. 사람이 보는 눈이 없으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하여튼 못났다 정말. 부장님 말을 듣다 보니까 남편은 본인이나 9살이나 어린 하청업체 여직원과 결혼을 하려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것 같았어요. 소문에 따르면 결혼하려다 그 하청업체 여직원이 현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말까지 들리더군요. 정말 끝까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한 데서 뒤통수 맞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여자였는지 이제 알았어.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누가 여보고 당신이야? 도장 찍어서 남남이잖아.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애들 찾지도 마. 애들이 아빠도 안 찾으니까 양육비나 보내. 돈 보내기 전에는 애들 머리카락 하나도 못 볼 줄 알아. 저는 잘못했다고 비는 남편에게 돈이나 보내라면서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친정집에도 찾아오는 걸 보면 남편이 정말 보통 철면피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뻔뻔하게 찾아온 남편한테 굵은 소금까지 뿌리면서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라도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어머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더 없네요. 글쎄 밤이면 밤마다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저를 찾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사과를 꼭 하고 싶었어. 애들은 잘 크지?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전 지금이 더 편해요.
애 같은 남편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시어머님도 없고 이제야 애들 키울 맛이 좀 난다니까요. 내가 미안해. 우리 아들 다시 받아주면 밭에는 허수아비처럼 세워놔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할게. 어머님, 저 남편 필요 없어요. 밭에 쓰레기를 두면 양파가 잘 크기나 하겠어요?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고 돈이나 보내세요. 그전에는 애들도 절대 안 보여줄 겁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밀린 양육비를 전부 다 받아내기 위한 소송인데 아무리 긴 소송이 되더라도 저는 꼭 다 받아내려고 다짐했어요. 요즘 아이들과 친정으로 여행 가는 기분으로 주말마다 내려가고 있네요. 서울에서 살다 보면 흙을 만질 틈이 없는데 충분히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애들을 너무 예뻐하셔서 요즘 참 살맛난다 싶어요.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의 보금자리는 소중한 줄 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땅에 발붙이고 사는 제 남편은 왜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있을 때나 잘하지 이혼한 마당에 다시 찾아와서 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한 번씩 전화하고 찾아올 때마다 지나가는 개가 짖나 싶더라고요. 이제는 양육비 소송을 하고 있으니 한동안 못 올 것 같네요. 가정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살던 사람 떼버리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테지만 혹시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잠시 잊었다면 가족들과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반면교사 삼고 모두들 좋은 말만 주고받으시면서 행복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